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72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순방 중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후에 지금 하와이로 이동해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지금 이민 1세대들한테 훈장을 지금 추서하고요. 그 후에 지금 6.25 전쟁 당시에 숨진 한국군 미군의 유해를 서로 돌려주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지금 히캄 미 공군 기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1TV에서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념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목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종전 선언 속에 어떤 내용들의 제안들이 같이 들어 있는지 내용을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서 종전 선언 제안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 선언이라는 그 과감한 제안을 내놓은 그 적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연설에서 그간의 그 대북 정책을 결산하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또 작년에 언급한 종전선언에 더해서 2019년 유엔 총회에서 밝혔던 전쟁 불용, 또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 등 새 원칙을 다시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 구상, 또 남북 대화로 영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재차 소개를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유엔 총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성격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지난해에서도 이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그랬죠. 지난해에는 이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던 반면에 네.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정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면서 이제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제안의 배경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뭐 간략하게 정리는 좀 해주셨지만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논의가 지금 가능한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이 또 논의한다면 지금 3자, 4자 제안을 지금 해줬는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해볼 부분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을 좀 차례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종전선언의 본격적인 뭐 논의, 시적인 뭐 구현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을 언급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는데 네. 그러면 1년 전에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때와 지금의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이 상황 간에 네.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더 진전이 있었는지 그럼 혹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없어서 뭔가 평화적 무드가 더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 제안이 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뭐 최근에도 불과 며칠 사이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네. 이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를 했고요. 또 그 전에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올해만 해도 그런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발사를 한 게 벌써 5번째. 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평화적 무드가 조성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최근에는 위기감이 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채로 우리가 종전
종전선언을 이제 당사국이 아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참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제안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종전선언 제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뉴욕에서까지 가서 네. 하게 됐을까. 저는 5년 단임의 그 대통령 임기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당사국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나 예. 미국, 중국 정상의 관심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유화를 계속 구사해왔는데 예. 이것과 관련한 업적을 계속 쌓아가는 것. 왜냐하면 실은 유엔 총회 연설에 5년 임기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고 예. 그때마다 이제 한 번도 문제 해결에 관한 여러 입장들을 계속 개진해왔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미국은 관심을 이제 볼까. 네. 이 유엔 총회 연설 직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한 입장을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히긴 했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그런 형태로 모색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도 종전선언 논의는 열려 있지만 지금은 대화에 집중할 때라고 이제 밝힌 만큼 네. 종전선언 논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북미 간 대화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죠. 이벤트성으로 이런 형태의 대화를 했다면 네. 실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라인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모를 꾀하고 있는 그렇다면서요? 만큼 예. 지금도 이제 북미 간 어떤 대화의 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조금 더 목표에 있기 때문에 네. 종전선언 논의는 추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 같은 경우는 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엔 총회 고위급 그 회의에 가서 5번 모두 참석을 해서 예. 기조 연설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회의 때도 유일하게 그 대표로 이제 연설자로 초청이 된 것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위급 회의에 또 참석을 했는데 네. 이번 유엔 회의에서의 목표가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BTS가 또 초청이 되기도 했고 희망의 메시지 이런 좀 긍정의 힘을 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했다. 너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 예. 임기 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장 비싼 외교가 가장 싼 전쟁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한다든지 비핵화를 완전한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에 있어서 종전선언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이고 네.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 협력, 대화, 신뢰 구축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 있어서의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앞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어릴 때 저는 이제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종전 우리가 유엔에 같이 가입을 하게 됐다 이런 뉴스들을 막 봤었는데 그게 벌써 3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는 것은 분단을 계속 유지시키자라는 의미로 가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협력을 하고 남북이 또 화해를 하고 신뢰를 구축했을 때에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이 또 기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남북한이 둘 사이에 풀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전쟁 지금 휴전 선언을 했을 때도 우리 두 정상이 뭐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국들과의 협력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뭐 물론 정확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정부 측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성명서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 지금 방미 중이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이렇게 국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가 사실 선거가 없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가 뭐 선거 시기를 두고 뭐 정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과의 그런 관계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 이런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과거에 우리가 또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 등 굉장히 남한, 북한, 미국 또 북한과 미국, 중국 포함해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그 종전 선언을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나이가 많이 드셨죠. 특히 또 고향에 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네. 이 부분도 하루속히 저는 희망적으로 좀 해결되기를 문제가 좀 해결돼서 네,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일관된 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첨부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우선 당연히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실은 그 유엔 연설이 있던 날 그날이 실은 이제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피살 사건이 있던 날 로부터 1년째 되는 그렇군요. 날이기도 했거든요. 네. 실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나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이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네. 실은 이런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어떤 압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국민의 평화 안전이라는 게 북한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예.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사일 발사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예. 이게 그냥 평화만을 쫓는 것이 지금 능사이냐 이런 지적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하와이 히캄 미 공군기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당시에 숨진 한국군과 미군의 유해를 돌려주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은혜 의원께도 좀 더 여쭤보죠. 이걸 좀 정리하고서 저희가 기념사를 듣고 오도록 할까요? 네, 저는 다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네. 하셨던 이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햇볕 정책. 우리가 굉장히 좀 올드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 예화가 너무나 적당한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자켓을 벗기는 것은 바람으로 너무나 강력한 아니죠.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따뜻한 햇빛을 주었을 때 벗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와 원래는 한민족이었고 정말 같은 언어, 같은 인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쪽에서의 그런 뭐 공격적인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강력하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할 때는 또 해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이 지역 내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한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희귀 질환에 걸린
걸려서 퇴직하게 된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지금 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37년 동안 재직하다가 희귀 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이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도 예. 공무수행과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네. 대구 고법 행정일부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977년에 소방관이 된 A씨는 예.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에 2004년 손해 위축증에 걸렸고요. 보행장애 등이 생겨서 장애 등급 판정도 받았고 병이 걸린 이후에도 소방관 활동을 하다가 2014년에 야간 당직 중 쓰러져서 네.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퇴직 후에 이제 소방 장비가 열악했던 1970에서 80년대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화재 현장에서 직무로 병이 생겼다며 국고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네. 대구보훈청은 그런 직무 수행과 직접 원인이 돼서 이 병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이제 재판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예. A 씨는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고 가족력에는 유전적 원인도 없다. 해당 질환은 화재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돼서 발병한 건데 이런 대구보훈청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는 이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을 해줬고 그렇군요. 유해물질 흡입 등의 환경적 요인이 이 손해 위축증의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희귀병에 걸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사실은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한 말씀씩 또 들어보죠. 네, 특히 소방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요. 1982년에 캘리포니아주가 소방대원의 직무와 암 관련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암 추정법을 제정해서 예. 이후에 33개의 주가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소방관들이 방화복 오염에 따른 어떤 피부암이라든지 화학 물질을 호흡하면서 생기는 인후암, 구강암 등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이 자신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니면 어떤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영환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이 또 소방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상 재해 보상법 을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네. 화재 진압 등 3년 이상 종사하다가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정부가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소방관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방관은 그렇죠. 구조를 하는 직업이지만 실제로 소방관 스스로 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부족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말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해라는 것이 공무상 재해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또 케어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질환이 생겼을 때는 충분히 네.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신적, 신체적 두려움에 항상 직면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공무상 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입증 주체가 이제 개인에서 국가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 네, 저도 이번 뉴스를 보면서 소방 공무원분들이 희귀병 질환 많이 겪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실은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그만큼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사실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방관들의 희귀병 질환과 관련한 연구도 그간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서야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관 1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그 3년 동안 생체 시료의 변화를 통해서 소방관들의 유해 물질 노출 정도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실제 그 인과관계의 규명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러한 연구와 아까 이제 제도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경찰, 소방관, 군인 이런 분들은 위험 업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그런데 공상처리나 국가유공자 신청 등에 대해서 이걸 너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 소송이 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됐는데 저는 뭐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이 돼서 행정소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리는 문제랄지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또 신청되고 심사받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단축시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같은 경우도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절차랄지 입증 책임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거나 입증 책임을 아예 국가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